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선거판을 흔들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월 11일자 한국기자협회보에 4.15 총선 최대 격전지 서울도 지방도 아닌 유튜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기성 언론은 유튜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시죠.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언론재단 오세욱입니다. 유튜브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연구자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권위자라고 하니까 끝나고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네요. 저 그냥 연구자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최욱 씨? 많은 분들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유치할 수 있으니까 이 굉장히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파괴왕. 예, KBS 이지은 기자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죠. 제가 여기 와서 들었는데 이지은 기자가 오자마자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에요? 아니요, 엄청 무시무시한 일은 아니고 네. 여기 와서 이제 처음 했던 취재 중에 하나가 기사 거래 사이트 한 곳을 찾아서 거기 이제 업주와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업주가 이제 저와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폐업을 하는 바람에 그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죠? 네,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근데 너무 좀 과격하게 잡았네요. 제2의 파괴왕. 예. 자,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매년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9년 8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1위가 JTBC, 2위가 유튜브였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0.1%였는데 지상파 3사를 모두 앞지른 이변이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최욱 씨는? 예. 사실 이 공영방송 KBS가 신뢰도만큼은 좀 1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위는커녕 유튜브한테도 뒤졌어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참 그 KBS 직원 두 분 계신데 반성하십시오. 이지은 기자는 어때요? 이게 참 뼈아픈 지표이기는 한데 네. 반성을 또 해야 되고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기세등등하시네요. 예. 자, 오세욱 연구자님이요? 연구자님이요. 예.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유튜브 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유튜브 뉴스라고 정확하게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유튜브의 정치 카테고리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언론사들, 기존의 미디어들이 올리는 그 뉴스 채널들이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유튜브 뉴스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기본 정당이나 아니면 그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에서 올리는 그 영상들이 또 뉴스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순수 정치 채널, 정치 뉴스, 정치 유튜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수 1인 유튜브 중에 정치와 관련해서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 뉴스라고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유튜브 뉴스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유튜브 정치 카테고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뉴스 채널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옳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뉴스 채널이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네. 일단 등록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지표 그 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지은 기자가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게 있잖아요. 2019년 12월에 거기를 보면 KBS가 신뢰도도 1위이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도 1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두 분이 그 이야기하기를 민망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저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뭐 KBS 터잡으시려고 그래요? 그 KBS가 저는 앞으로 이렇게 1위 영향력 신뢰도 다시 1위를 찾은 것을 계속 유지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기를 바랍니다. 공영방송이 그렇게 해 가야죠. 예. 오세욱 박사님은 유튜브를 자주 시청을 하세요?
어떠세요? 평소에는? 네, 솔직히 작년에 연구 시작하면서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안 보셨습니까? 전까지는 저도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뉴스 추천 알고리즘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기존 텍스트 뉴스 중심으로 많이 봤었는데 예. 작년에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요새는 매일 유튜브만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오늘 뭐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유튜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존 지상파의 콘텐츠가 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저널리즘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좀 설명해 주세요. 다들 가방 낀 걸로 알고 있는데. 강 교수님. 아, 제가 그것과 연관한 걸 떠나서 한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를 이렇게 했지만 반대 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언론 매체를 신뢰하지 않는 순서. 만약에 신뢰도랑 역으로. 말고 네. 신뢰도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순서로 해도 유튜브가 상당히 높은 데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했을 때 이 저널리즘에 유튜브가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저희는 방송 특히 이제 기존 기성 미디어 사실 이 레거시 미디어란 말이 급격하게 부상한 이유는 뉴미디어라고 부르는 유튜브를 비롯한 이렇게 뉴미디어가 성장하고부터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이 상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란 말이 원래 있어서 뉴미디어가 나온 게 아니라 뉴미디어가 레거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채널을 먼저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보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채널이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유튜브는 들어가면 채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대략 정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유튜브는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방식을 제공하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언론 매체 신뢰도에서 보자면 유튜브하고 네이버가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니까. 그런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건 유튜브가 저널리즘이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이 첫 번째 인식, 개개의 설문조사를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제는 저널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방송사라던가 기존 미디어에서 이렇게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스스로 나는 뉴스 매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해서 뉴스를 생산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네. 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러므로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이 부분은 붕 떠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이런 좀 더 이렇게 이 규정을 해가야 되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유튜브는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오재욱 박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유튜브가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널리즘이 아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제목을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을 한 거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명칭을 붙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널리즘은 유튜브 안에서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플랫폼에 벗어나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널리즘 활동을 해왔는데 유튜브 안에 가서 다른 형태의 저널리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는 전략이 나타난 것이지 저널리즘의 전략이 나타난 것이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지금 규정할 만한 독특한 것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만에 나왔다고 그렇게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붙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기존 언론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새로 등장한 뭐 1인 유튜브 방송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서 저널리즘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유튜브 저널리즘을 꼽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칭하고 계신데 저는 연구자로서 거기에 약간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그분들이 보여주신 행태가 기존 저널리즘과 유사한 행태다 아니다라고 논의할 필요 자체가 사실 없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분들은 유튜브 이용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용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널리즘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보다는 나의 채널 구독자들, 그다음에 나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식을 좋아하고 이러한 내용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게 공급할 뿐인 거죠. 언론도 유튜브에 가서 새로운 전략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저널리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플랫폼 속성에 맞도록 콘텐츠의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공할 뿐이거든요. 그게 유튜브의 콘텐츠 속성, 이용자 속성이 저널리즘을 새롭게 규정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 오세혁 박사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전제에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널리즘을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저널리즘 학자만큼
정의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저는 저널리즘 역사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모든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디어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널리즘을 그 엄격한 잣대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 저널리즘이다라고 해도 자기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또 저널리즘의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넓은 의미다라고 제가 한 이유는 저널리즘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죠. 사실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예, 예. 정보와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면 그 정보와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것, 그 바탕은 사실 확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확인이 안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아까 오 박사님도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고 예. 있고요. 하나만 네. 덧붙이면은 유튜브 자체 내에서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유튜브의 뭐 추천 알고리즘 뭐 얘기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거기는 일단 이용자들에게 가장 많은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예. 내용의 다양성이나 그런 거기보다는 이용자가 이것을 가장 많이 소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 반드시 저널리즘 콘텐츠가 거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유튜브의 기본적인 목적하고 상충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널리즘의 기본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듣기 싫은 목소리를 듣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듣게 하는 순간, 그걸 들려주는 순간에 이용자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의 이해관계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저널리즘 성립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기성 언론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측면에서? 듣고 싶은 얘기 많이 해주죠, 기성 언론들도. 그거는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달리. 저도 사실 이 신뢰도 조사를 보면서 되게 의문스러웠던 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JTBC가 1위고 KBS가 3위인데 그 사이에 유튜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 개 매체를 같이 놓는 게 맞을까? 일단 단일 매체가 아니고 주류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가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그 플랫폼인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부터 들었고 생각해 보면 유튜브라는 공간은 여러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사람이 유튜브로 향할 것이고 또 그 매체 다양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유튜브로 향할 것이에요. 그럼 그런 유튜브라는 공간이 그러한데 그 유튜브 자체의 어떤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많은 기사들이 유튜브의 영향력,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유튜브부터 먼저 시청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준 기자 관련해서 뭐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가 저널리즘인가 또 유튜브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이 저널리스트인가에 대한 논의도 아마 유튜버들 각자도 아마 다르게 생각을 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상을 놓고 본다면 네. 이미 언론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뭐 기자나 PD들 이런 언론 종사자들과 똑같이 어떤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고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는데 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유튜브 분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기자분들 잠시만요.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유튜브도 어쨌든 이제 새로 우리가 또 언론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그냥 라이브로 다 드리는 그런 마음,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 판단하면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딸 아이에게 유튜브를 공유를 해줬습니다. 나라 TV, 고소국 TV야 깍이겠지 다. 언론이 TV가 다경화돼갖고 좌파들이 정상화돼갖고 진짜적인 한국 상황을 안 가르쳐주니까는 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은 안 보세요? 그러면 다 봐라. 노동동이야 다 봐라. 기자님 취재를 하시지만 기자님의 의중이 바로 다 나오진 않네요, 방송에. 네, 편집이 되고 또 일선에 또 보고가 되고 되게 단순하잖아요. 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보시면은 이쪽 조진동, 이쪽 한겨레 경향 안 보듯이 이쪽 언론만 보는 이렇게 치우쳐서 다들 본단 말이에요. 네. 현장에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는군요. 가서 네. 일단 찍고 뭐 편집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생중계를 해주고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시민들의 얘기가 결국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편집하지 않고 날 거 그대로 전해주는 게 유튜브다. 이런 견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실 이제 유튜버들이 기자들과 구분이 안 될 정도고요. 또 영상 초입부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정치인들의 일정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당직자들도 기자와 유튜버들을 함께 이렇게 좀 챙기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도 사실상 이제 취재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촬영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구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본인들도 사실은 이제 저널리즘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언론 플랫폼이다. 우리는 뉴 네. 미디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이용자들은 많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이 기성 언론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좀 축소하는 거 아니야? 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용이하고 좀 비교적 좀 쉬운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장점을 느껴서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저희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유튜브 이용자 비율은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용해봤다는 비율이 90%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뉴스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동영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봤다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예. 진짜 많이 보네요. 아니 근데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한국적인 현상인 건지 정말 외국에서도 사실관계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외국에서도 사실 한국처럼 유튜브를 이용해서 많이 보는 건 맞고요. 예. 저희 언론진흥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약간 좀 다른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납니다. 예. 다른 나라들처럼 유튜브의 이용량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20대 연령층과 비슷할 정도로 유튜브 이용률이 좀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중도 성향보다 유튜브 이용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좀 보셨습니까? 나름 분석을 좀 하셨다. 이게 네. 데이터를 이제 이 노이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도 분석을 가끔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이용이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자형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10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10대는 또 이용률이 유튜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50대에서 또 내려갔다 60대에서 올라가는 성향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나오는 콘텐츠에 대해서 좀 약간 연령 있으신 분들께서 서로 많이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런 조사들이 대부분 회상식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써봤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써봤다라고 대답하는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카톡 같은 경우 모바일 메신저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가는 거라고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보수 유튜브의 폭발적 증가가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기점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제대로 분석은 해볼 수는 없었죠. 뭐가 보수 채널이다, 뭐가 진보 채널이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채널들을 생성일을 비교해보면 약간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최혁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맞죠? 네, 약간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연구 안 해도 아는 걸 연구해야 아니까. 아유. 저는 제 업계에서 경험했던 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언론 시사회는 원래 언론사를 매체를 가지고 있는 영화 기자들이 오거나 영화 비평가들이 오는 그런 시사회장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파워 블로거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론 시사회 올 때 조금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버들도 옵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뉴미디어라고 해서 트위터에 많은 팔로워 수가 있다거나 파워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일종의 저널리스트들이 오는 영화 언론 시사회에 꼭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튜버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여기에 쉽게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엄밀한 언론학적인 기준을 다 넘어서라도 확실히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저널에 준하는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라는 대중적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언론에서는 사실을 검증을 거쳐서 의제 설정을 하고 마지막 게이트키핑을 거쳐서 뉴스가 되죠. 근데 저는 좀 이 과정들이 유튜브에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의제 설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뭐 해야겠다라고. 그다음에 사실을 수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게이트키핑은 1인 미디어이다 보니 거의 없이 송출이 되다 보니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했던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어쩌면 키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진실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일로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언론 소비자들은 지금 분명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성 언론이 놓치고 있거나 혹은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널리즘이다 아니다 얘기해도 소비자들은 저널리즘이라 믿고 있는 이 상황에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기성 언론에서 게이트키핑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낙곰수가 한창 인기 있을 때 그 내용의 비판을 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주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는 언론은 아니지라고 재단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네.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 게. 그래서 2011년인가요? 언론노조에서 낙곰수를 이제 민주 언론상 수상을 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좀 통쾌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유튜브 저널리즘이 언론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기성 언론, 주류 언론에서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엘리트주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급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어떤 높은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만이 저널리즘이다라는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대중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저널리즘이다 아니다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저널리즘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저널리즘 단어에 반대를 했던 건데요. 저널리즘입니다. 저널리즘인데 예를 들어서 한 8년 전쯤에는 글래스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구글 글래스가 나왔을 때 구글 글래스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을 바꿀 것이다. 근데 글래스 저널리즘이 기술이 아무리 새로운 게 나더라도 저널리즘의 원령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유튜브로 인해서 저널리즘에 뭔가 또 바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유튜브라고 해서 특별한 저널리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널리즘의 기본은 유지가 되면서 유튜브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분석이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근데 자꾸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면서 유튜브만의 새로운 저널리즘이 있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것이죠. 종 교수님. 네. 그 한때 왜 이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이비 언론이란 말이 그 횡행했었잖아요. 그때 사이비 언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기자들이 뭐 여론조사를 하면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꼽는 분이죠. 김중배 그 언론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말 왕초 사이비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왕초 사이비는 한국에서 발행 부수 1, 2, 3위 신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유튜브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실 확인도 안 된. 하지만 그 사실 확인을 안 한 그리고 사실 확인과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은 유튜브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규범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유튜브의 확산 이건 한국 저널리즘이 자초한 거죠. 신문과 방송이 그동안 너무나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가 알고 싶은 본능 그리고 그걸 또 알리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들이 그런 걸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가 앞으로 저는 새로운 그 저널리즘 영역을 개척해 가리라는 그런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언론학의 학문적 입장이 민중 언론학인데요. 뭐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가 그 한국 저널리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문과 방송도 저널리즘으로서 자기 역할을 정말 잘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고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유튜브와 그 기존의 신문과 방송이 서로 너희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조금 발상을 바꾸면 그 한국 기존의 신문과 방송 그리고 유튜브들이 정말 더 나은 저널리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 우리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가 저널리즘이냐 아니냐 뭐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아주 활발한 논의들이 뭐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뭐 당분간은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전통적인 언론, 레거시 미디어는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유튜브가 뉴스를 대신할 때 알고리즘 권력이 세상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좀 보면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보는 영상이 전체 영상의 70%에 이르기에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편견이 강화되는 필터 버블이 생기고 균형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기 민주주의가 위협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썼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들을? 저는 이 비슷한 기사를 너무 많이 봤던 생각을 일단 듭니다. 그 이홍우 칼럼이었는데요. 이렇게 첫 줄이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도적 편가르기는 증오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황폐화시켜 옥석을 가려 가짜뉴스 발붙일 수 없는 토양 만들 책임 시민에게 있어요라고 딱 이렇게 발문이 뽑아져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을 때 참 재밌는 게 유튜브 정치가 어떤 맥락 사이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보면 우리가 잠깐 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성 언론에서 했던 것들은 사실의 재해석이라는 일종의 합의된 결론을 얻었어요. 사실이 있지만 어느 정도 판단력을 가지고 재해석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를 다루는 대개의 기성 언론의 말들을 모아보면 뭐냐면 진실을 가공한다로 좀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이란 말과 재해석의 말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재해석은 누군가가 판단 기준도 가지고 의제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진 새로운 사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준다라는 개념이랑 가공은 가짜도 진짜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물론 그런 유튜브에 대한 콘텐츠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무조건 유튜브에 실려 있는 건 모두가 다 이렇게 가공된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이것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맥락 속에서 쓰여진다라는 건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정치적인 콘텐츠들이 부각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성 언론이 별로 제시해주지 않는 맥락을 해설을 많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정보의 재해석인 건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이 맥락이란 부분인데 만약에 유튜브 정치 이대로 좋은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면 언론에서도 왜 언론이 짚지 않는 어떤 맥락을 유튜브에서 짚어내고 있고 이 맥락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라고 다른 문제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오히려 논제를 좀 흐트러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성 언론이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사실 그게 이제 사실과 진실은 차치하더라도 맥락을 짚어내니까 사실 시원한 부분도 있겠네요. 맥락과 해설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기성 언론이 엘리트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재해석 단계,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알아서 분석하라라고 혹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사실 듭니다. 쏟아냈던 맥락들도 거의 판에 박힌 듯 비슷해서 아마 거기에도 좀 염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임재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찾아봤는데요. 그 올해 1, 2월에 그 유튜브라는 제목이 달린 사회 정치면 기사를 리스트를 좀 뽑아 보니까 정말 그 거짓 조작 판치는 뭐 판치는 허위 과장 정보, 규제 사각지대, 왜곡 정보 공포 조작 난무, 뭐 가짜 뉴스 방치 여정 뭐 이런 식의 맥락들이 쭉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보 보수 언론을 망라하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 유튜브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점차 강화될 거라는 분명한 현상이 있고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지만 그 현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가짜다, 뭐 허위다, 판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 콘텐츠에 존재하는 좋은 콘텐츠를 언론이 발굴해서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없느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류 언론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유튜브 콘텐츠 내에서 자신의 지면이나 어떤 그 화면에는 담지 못했던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가령 저는 그 CBS가 만들어내는 그 시리얼이라는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소수자의 인권,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복잡한 거지만 그걸 쉽게 풀었을 때 우리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낸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유튜브라는 이 현상을 좀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은 잘 안 보인다는 게 아쉬웠어요. 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김유영 디지털 뉴스팀 팀장이 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유튜브가 뉴스를 대신할 때라는 기사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주어만 생략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루지 않는 내용을 보여주거나 영상 자체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유튜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성 언론은 그러지 않느냐라는 좀 질문을 일단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단독을 그렇게 선점하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뉴스에 매달리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문제적인데요. 뭐냐면 유튜브는 영상이 끝나면 바로 다음 영상을 추천하는 자동 재생,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 부르는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천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당신들이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유튜브에서 낙점된 거야라는 논제를 펼치고 있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종이 근데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 TV는 바보 상자라고 하는 얘기랑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어떤 매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물론 위험성도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이를테면 기존 언론이 갖고 있는 뭐 옴부즈맨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이 갖고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모든 것이 알고리즘 탓이다. 그 권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훌쩍 넘어가서 바로 수용자들이 문제다. 이제부터 수용자들이 이걸 잘 구분해서 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 기성 언론의 책임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좀 문제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욱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지금 유튜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뭐 기성 언론에서 유튜브로 권력의 이동이 생기고 있으니까 위기감 그리고 질투에 의해서 그런 게 이런 아닐까. 것들 쏟아내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삐딱한 시선이 저한테 있네요. 네. 네, 삐딱하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그렇게
질시도 하고 또 우려도 하면서도 또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어요. 예. 이를테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유튜브 백가쟁명 시대 정치, 경제, 사회 톱 10중 우파 논객 7명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사진도 두 사람을 실어 놓았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은 그토록 사실 확인을 안 한 그런 그 유튜버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네. 자기와 색깔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키워주려는 이제 이런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죠. 이제 이런 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맨 끝자락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이런 부정적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한마디 덧붙여서 그 덧붙인 기자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세욱 박사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뭐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다 동의하는데 하나만 예.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언론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몰라서. 예, 유튜브 무지해서. 이용자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예.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자들이 아까 강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바보 상자처럼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자기가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그 조사 결과를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제 보고서에 있는 조사 결과긴 한데요. 이용자들한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뭐 자기한테 만족스럽게 추천해서 좋다. 근데 불만족스럽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검색해서 다른 거로 찾아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네. 이용자들이 저희가 특히 언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이거나 뭐 스마트하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용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동적인 이용자들이 최소한 한국에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이용자들에 대해서 언론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네. 유튜브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바로 또 마주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저널리 토크쇼 J 유튜브 라이브에서 실망감을 안겼더니 구독자 싹 빠지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구독자 빠졌어요. 구독자 빠진 걸 왜 얘기를 아픈 다시 기억을 들어올 주시. 네, 아주 적극적으로 시청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오세욱 박사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성 매체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추천 알고리즘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언론으로 보기는커녕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 그리고 유튜브가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늘 의혹이 제기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채널 추천 목록이거든요. 유튜브 홈페이지 우측에 뜨는 개인 맞춤형 추천 동영상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 아닌가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인데 예. 뭐 하나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추천 영상이 뜨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손이 또 그쪽으로 갑니다. 다음 영상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가 또 밤새는 줄 모르고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타당한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록에 의존해서 보는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오 박사님? 네, 방금 체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딱 숨어 있습니다. 밤새는 줄 모르고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편안한 거죠. 편리한 거고. 편안하고. 네. 네. 이게 추천 영상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바로 찾아봅니다. 다른 거로. 이거라 다른 걸 찾아봐서 바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추천 영상 제시하는 것들이 정치 장르를 제외하고 정치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로 꾸준히 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예능 프로그램 5분짜리로 재편집한 것들을 가만히 놓고 있으면은 저도 한 2-3시간 그냥 훅 가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냥 조금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 장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이제 정치 카테고리라든지 인물 카테고리라든지 시사 정보 카테고리라든지 같은 뉴스성 속성을 가진 영상들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필터 버블이나 확증 편향을 자극할 요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그냥
어떤 뭐 한 채널의 소리만 들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 그 방법론은 얘기 드리자면 이제 그 정치 카테고리에서 다 4개의 키워드에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추천 영상이 뜨는지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예. 수집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 예상은 그러니까 필터 버블을 야기하고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이 추천 알고리즘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에 처음에 조사 설계를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수집해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정치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 1인 유튜버들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MBC, SBS, 연합뉴스, YTN 같은 전통적인 방송사들이 제가 보기엔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튜브 입장에서도 유튜브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용자가 떠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정보를 계속 줘야 된다라는 신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질 낮은 정보가 제공됐다가는 이용자들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콘텐츠가 영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검증하고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정치 카테고리에 한해서이긴 한데요. 생중계 영상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키워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추천된 영상이 YTN 라이브였습니다. YTN TV 라이브였는데요. 그냥 YTN TV 라이브가 24시간 제공이 되니까 어떠한 정치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하고 들어가도 가장 먼저 뜨는 거는 10번 중에 7, 8번은 YTN TV 라이브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 유튜브 입장에서 이 콘텐츠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공격받았던 뭐 필터 버블을 야기한다든지 확증 편향 야기하는 그런 거에서 다 도망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장르적 다양성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영상을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찍었어요. 근데 추천 목록에 뭐가 뜨냐 보면은 갑자기 싸이 양현석 실체 폭로.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은 2012년에 SBS 힐링 캠프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영상들이 추천이 되는데요. 그거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은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누구나 이름만 제목만 봐도 찍을 만한 영상들을 추천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 연애 오락성 콘텐츠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치 콘텐츠, 정치 영상이었는데 정치 카테고리 영상이었는데 관련 동영상으로 추천되는 것들은 오히려 정치 영상들이 아니라 연애나 아니면 조금 가벼운 영상들을 번갈아 가면서 그 전체를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추천하는 경향이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일종의 유튜브도 낙인이 찍혔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낙인을 누가 찍었는가? 가령 2019년 10월 22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면 친문들 총선 승리 위해 유튜브 전쟁 나서자 좌파 채널 구독 운동 이런 식으로 일테면 대개의 유튜브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서 정치성을 강화하고 실제로 정치적 영향을 너무 미치기 때문에 보수, 진보라는 용어를 쓰면서 낙인을 찍었던 게 저는 오히려 기성 미디어가 굉장히 자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게다가 뭐 친문들 총선 승리 위해 유튜브 전쟁 나서자라던가 보수 진격의 진보도 맞불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기성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함으로써 일종의 유튜브는 이런 곳이다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또 약간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 에코 챔버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듣던 얘기만 들어서 메아리만 막 울리는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성 언론들은 이런 독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성 독자들 역시 기성 언론의 독자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실이란 이름으로 팩트란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일종의 프레임을 제공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성 언론이 좀 미디어를 낙인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오세혁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예, 오세혁 박사님. 예. 그러니까 좀 아까랑 논란 얘기가 이어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쪽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게 가질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추천 알고리즘은 근본적으로 또 저널리즘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널리즘은 의견 다양성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추천 알고리즘은 의견 다양성을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르적 다양성을 감안할 수 있을 뿐인 거고요. 의견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더 뚫고 나가야 될 난관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 다양성까지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지닌 사람이다를 이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봤냐만 갖고서는 판단하기 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론진흥재단에 있지만은 제가 언론진흥재단 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소식이 궁금해서 그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공공기관 소속 사람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욱 씨가 신한수 자주 보시거든요. 정말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유튜브를 그렇게 비판하는 문제점에 충분히 공감해요. 근데 이제 오세욱 박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유튜브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 유튜브 본사에서도 유튜브의 그 본사 최고 그 CEO한테 그 유튜브 아마 직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면 이념적인 뭐 꼭 그 알고리즘을 떠나서 하다 보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곳으로 클릭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직원들이 그거를 좀 바꾸자라고 건의를 했지만 그 CEO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치 사회적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다가도 정치 무관심으로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 무관심의 정치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해서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유튜버와 기존 신문 방송 저널리스트들이 서로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서로 성찰하는, 또 성찰이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서로 성찰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에 저널리즘 토크쇼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기성 언론들이 많이 우려했던, 그래서 또 비판했던 그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오세욱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꽤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인 채널 위주로 제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기성 언론의 유튜브 채널 뉴스나 생중계 영상을 주로 추천을 해서 좀 이게 뜻밖이었는데 제작진이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좀 확인을 해봤다고요, 네. 이지은 기자. 네, 방금 그 오세욱 박사님이 잠깐 이제 말로 설명을 하셨지만 아마 화면을 통해 보시면 조금 더 이 추천 쉬울 목록 것 같아요. 동영상들이 어떻게 뜨고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보시기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하고 미리 만나서 함께 시연을 해봤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연합뉴스의 기사를 정상적으로 클릭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 TV와 관련된 거는 라이브 채널만 추천이 돼요. 그리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골프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도 KBS 코미디예요. 전혀 상관없는 걸 추천한다는 거죠. 2012년 8월 20일 영상인데 2019년 9월에 관련 영상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그 버닝썬 사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양현석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이용자들의 그 검색 정보가 바뀌면서 이 키워드가 많이 클릭이 됐던 거, 이 영상이 많이 클릭이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전혀 정치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고 한국이라는 환경 하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내용만을 계속해서 추천해가지고 극단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연애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사람들이 누구나 클릭할 만한 가벼운 콘텐츠나 그다음에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가지고 관심을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걸 막고 있더라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성 언론에서 정말 우려를 하고 있었던 그 정파성이 짙은 채널, 진짜 추천 목록으로 뜨지 않네요. 아까 오세욱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 장르적 다양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그래도 좀 애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 제가 교수님? 최근에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그런 관련된 뭐 뉴스나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았더니 생뚱맞게 한예종 그 졸업 단편 영화가 떠서 추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떴지 했더니 댄스 전염에 관한 영화였어요. 학생들이 전염 때문에. 댄스 때문에 전염이 되는. 근데 저는 그 혜택을 본 거죠. 왜냐하면
굳이 이 검색어로 자동 추천 기능이 없었더라면 만나지 못할 작품 하나를 만난 셈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내가 찾고 싶은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좀 짜증이 나거나 좀 그러진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 외의 경험이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확증 편향으로 반복돼서 강화된 자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것들과 아주 작은 연관성을 가진 것들이 확장적으로 지금 검색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준 사태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언론사의 게이트키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알고리즘이 게이트키핑을 안 한다고 지금 유튜브 본사에까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럴 때는 또 저널이 아니고 언론사가 아니면서 왜 이런 알고리즘이 뭔가 뉴스를 추천해주는 기능인데 마치 이거 게이트키핑하면서 데스킹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검열 한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알고리즘을 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그 유튜브를 이용을 하면서 내가 한쪽 성향의 동영상을 계속 봤던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제 머릿속의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천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미안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오해를 한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 머릿속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되게 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연예인이 그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자꾸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온갖 억측, 뭐 거짓 기사, 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잠적을 해요. 막 정말 세상 제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지다가 결국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모든 활동을 접고 잠적을 합니다. 한참 있다가 그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상황을 이제 힘들게 해상을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언론은 또 사람들은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당신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줘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었고 듣고 싶은 얘기를 원하고 있더라. 그런데 나한테도 그런 끔찍한 호기심이 있는 걸 내가 안다. 나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었겠냐. 이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알고리즘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가끔은 누구 타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작 내 안에 와중에도 있는 제가 좀 끔찍한 게 그 사람이 누굴까 이걸 궁금해하고 있어요. 끔찍하네 내 자신이.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네. 저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 연예인이 누굴까? 네네. 내 머릿속의 알고리즘 굉장히 좀 섬찟하게 다가오네요. 예, 오세욱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 변호사님. 네, 얘기. 근데 사실 유튜브가 문제가 없는 거는 아까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 정치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해서 거기서 추천된 영상을 봤기 때문인데 방탄소년단으로 검색해서 그 추천되는 영상들을 보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방탄소년단으로 검색하면서 추천되는 영상들은 대부분의 경우 방탄소년단과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집한 기간이 이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였는데 그 기간에 수집한 영상 중에서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추천된 영상은 멜론 총각립 채널에서 추천한 그날의 멜론 탑10 인기 가요 릴레이 플레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론 탑10에 탑 100에 있는 그 음악들을 그냥 배경화면을 놓고서 그냥 플레이해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법적 자문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멜론 가입하지 않고도 그대로 멜론 곡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멜론 총각님 채널은 지금 현재는 또 삭제가 되어서 멜론 총각으로 바뀌어 있고요. 멜론 총각 채널이 아마 또 다시 멜론 총각님 채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멜론 바꿔가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비정치적으로 간 카테고리를 가서는 유튜브의 전략이 또 확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오래 유튜브의 영상을 보게 하겠다는 게 유튜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서는 완벽하게 유튜브의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는 피해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을 가미해서 장르적 다양성을 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는데
나머지 문제가 되지 않은 영역 쪽으로 가서는 본인들의 수익에 아마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들의 수익에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음에 연구를 하면은 음악이랑 영화나 생활 정보 같은 장르에서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추천이 되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고 싶긴 합니다. 선택적 편향에 대한 우려는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 사실 불식시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맞춤형 예. 추천이기 때문에요. 네네. 아무리 유튜브에서 지금 그 연애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섞어서 추천한다 하더라도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면 그 채널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추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재생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채널의 다음 동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놔두다 보면 그 채널에 있는 영상들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의도적으로 누르지 않으면 그 채널에 있는 영상들만 보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도 그 강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개인의 선택한 거거든요. 개인이 그렇죠.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선택했냐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반드시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개인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히려 개인의 이용 편의를 도와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문제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적 평양을 부추긴다는 문제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 채널만 계속 보게 해가지고 결국 다른 채널을 못 보게 하는 현대인들이 워낙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그거마저 막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은 좀 달리 들긴 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기성 언론이 유튜브를 비판하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일방적인 주장,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적극적으로 그 자사 보도에 반영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지난 2월 3일이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용의를 묻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면서 국정농단 사태 위법성을 부인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복의 칼춤을 언제 멈출지를 묻고자 합니다. 호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신종 뇌물죄를 창출하고 무려 30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보아도 보복입니다. 라고 정 전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상당수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적었거든요. 유튜브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적 편향을 자극하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확증 편향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 확증 편향을 기성 언론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뭐냐 그 기성 언론이 하고 있던 것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검열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말 그대로 데스킹을 거치지 않은 언어로 된 것을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되었으니까 일종의 로데이터, 다시 말해서 사실이다라는 전제하에 정말 여러 가지 기성 언론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 기능을 잃어버린 채 다시 보도를 하게 돼서 문제는 이게 필터 기능이 없이 오히려 더 확산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훨씬 확산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 언론에서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어떤 신뢰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보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이런 기성 언론이 훨씬 더 문제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사실이 확증 편향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념의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이걸 믿지 않고 믿고의 문제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기성 언론이 사실을 다룬다는 것을 신념까지 가버렸다. 그럼 굉장히 잘못된 길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 유튜브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기성 언론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닌다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낙곰수 시절에 그 호불호를 떠나서 사회 현상이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기성 언론들이 전혀 받아쓰지 않았어요. 그랬죠. 예. 네,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또 이거 다 받아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쓴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적 정치 콘텐츠들을 되게 열심히 보시는 제 가까운 이제
그 어르신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보시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다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역정을 내시면서 나도 안다. 예? 나도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안다.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튜브의 그 정치 콘텐츠를 이용하는 분들이 유튜브 콘텐츠가 어떻다라는 인식이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검증,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저널리즘이라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전통 저널리즘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을 수집해서 전달해야 된다,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규범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에 구속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유튜브 저널리즘을 구별할 수 있다.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저널리즘 규범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 유튜브 안에서 어떤 정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그걸 알면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신생 매체들, 뭐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신생 매체들을 계속 범람하는 와중에도 주류 언론들은 왜 살아남느냐? 다시 돌아가서 그 전통적인 저널리즘 규범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류 언론이 이 그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이것들을 계속 이제 재생산하고 확성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그 주류 언론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죠. 더 이상 대중들한테 나도 저들과 똑같으니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 저널리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생산된 정보가 주류 언론, 그 규범을 따르는 주류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순간 그 정보는 권위를 얻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컨텐츠가 어떤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10일 수 있었는데 주류 언론을 통해 발화되는 순간 그것은 10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영향력이 확산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방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튜브 채널의 확성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임이 된 인물인데 이 김태우 씨가 지난해 7월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독자가 59만 명이 넘고 방송도 여러 건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 진위가 좀 가려지지 않았거나 일방적인 주장들 또 어떤 좀 폭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방송을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채널A의 정치데스크라는 방송인데요. 민원련에서 작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영상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총 15회, 15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2번씩 정도 인용을 한 경우도 있고요. 예. 영상을 올리면 대체로 다음 날 바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사실상 그래요? 이걸 중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런 특히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들을 방송에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 예. 네. 오세욱 박사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근데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동감은 하는데 하나는 또 언론들이 그동안 가져온 관행 때문에 이걸 그 관행에 따르다가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뭐냐면은 모든 발언을 동등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면 저쪽에서 저런 발언도 동등하게 다뤄야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었던 객관주의라는 그거를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균형성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전통적인 저널리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둘을 조금 급이 안 맞더라도 둘의 발언 길이를 동등하게 다뤄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인식을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쩔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급이 안 맞는 경우에도 그걸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그 규범적 가치 때문에, 직업적 규범적 가치 때문에 전달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전달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게 좀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의 관행 문제도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대한민국 현장의 저널리스트들이 이러한 규범으로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저널리스트 전문성을 입증받아왔는데 그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고 체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장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러한 현실을 만나게 됐을 때 전통적인 규범에 다시 그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가지고 이걸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편 비슷하게 동의하면서도 좀 다른 생각이 1회는 관행이지만 15회는 증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또 뉴스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같은 값으로 다룬다라기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15회 정도가 되면 전달되는 상황 역시도 일회적 뉴스가 아니라 일종의 중요한 사건 보고처럼 느껴지고 결국 이렇다면 일종의 증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성 언론이 이런 어떤 증오가 그러니까 일종의 심프텀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서 재생산했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순 인용이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면 전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파성과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훨씬 더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해주니까. 두 번째는 어쨌든 선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주목도가 높고 돈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이 정도의 뉴스를 15차례나 계속해서 거듭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유튜브에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말하자면 이 기성 언론을 한번 거치게 되면 보다 사실 본인이 만든 거는 허접할 수가 있는데 한번 세탁을 거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품질이 좋은 뉴스로 확대 재생산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예. 자, 이지은 기자, 그 유튜브의 가짜 뉴스까지 이 기성 언론이 인용한 사례가 많다면서요? 좀 네. 조사하셨죠? 네네. 예.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네. 이야기들, 정보들, 그런 잘못된 뉴스들을 그대로 보도하는 기성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2018년 7월이었죠. 고 노회찬 의원이 안타까운 네. 선택을 했던 당시에 한 유튜브 채널인 뉴스타운 TV라는 곳에서 한 의대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타살 정황 의혹이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예, 예. 내용들의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바로 다음 날 MBN에서 이 내용을 뉴스 8이죠. 8시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도를 했고 그 다음 날인 25일에는 한 뉴스 통신사에서 또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 그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영분에 대해서 법정 제재 경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지난해 4월에는 그 강원 산불 사건이 있었을 때 좀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좀 돌아다녔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발생 이후에 5시간 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SNS를 예. 통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 수에서 또 똑같이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신문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신 걸로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인 진성호 방송도 그날 저녁 대한민국 신문사 대표들 발행인들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을 먹지 않았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들이 정치권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예, 예. 정치권의 이현주 의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자 이 정치권의 입으로 옮겨진 이야기를 다시 기성 언론들이 받아서 일제히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기성 언론들을 통해서 재확산이 됐고 이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한 것이죠. 예. 네, 사실 이제 미디어 오늘이 이제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보니 당시 청와대 풀기자단이 작성한 취재 기록을 보고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화재 발생 전인 오후 6시부터 6시 40분경까지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회에 참석한 후 간저로 복귀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실에 반한 내용이었죠. 예, 예. 아까 그 이상호 앵커께서 유튜브의 가짜뉴스가 기성 언론에 가면서 세탁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최소한 세제 정도는 넣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실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팀워크 괜찮았습니까? 괜찮네. 네. 세제까지 생각을 못했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 우리가 고급 정보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하.
겉으로 드러난 뉴스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렇죠. 거, 지면이나 어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뒤에서 소위 예전 찌라시라고 하는 것처럼 좀 음험한 것들인데 오히려 고급 정보로 얘기하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더 진실의 효과 같은 가치를 발휘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 특히 보수 유튜버 저 이렇게 얘기하기 좀 별로 달갑진 않습니다만 특히 신의 한 수 같은 경우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 고급 정보론인 것 같아요. 예, 나만 알고 있는데 같이 공유하자라는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 고급 정보란 말에 고급이 뭘 의미할까? 퀄리티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돈이 많이 되는 이러면 고가 정보라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되는데 이들이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건 너무 끊임없이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고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약간의 가공도 하고 어떤 점에서 괄호도 치고 이렇게 많이 재가공한 것들을 과연 기성 언론이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건데 그 맥락을 살리면서까지 얘기를 계속해서 확성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정말 여기서야말로 오히려 기성 언론이 새로운 미디어가 불편하다면 더 할 수 있는 역할, 기존에 잘했던 역할을 해야만 더 나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은 게 사실은 이러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쪽에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설계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언론이 이 내용을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들이 쉽게 받았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어떤 정치인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얘기가 나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정당 공식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냥 국회의원이라든지 누군가가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만드는 방식의 설계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내용이 뭐뭐가 있다라고 의혹이 뭐가 밝혀졌다 그런 식의 절대 얘기하지 않고요.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정치인이 말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언론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또 다시 기사화가 되고 그 기사화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이 실리게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갑자기 이게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그 논란이 굉장히 큰 이슈로 되는데 여기에는 언론이 기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저널리즘 관행 문제도 있지만은 이 판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께서 잘 설계를 하는 거죠. 언론이 받아쓰지 않을 수 없게만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2018년 9월에 미국의 그 데모크래시라는 데이터 앤 데모크래시라는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주제가 딱 그겁니다. 미디어가 어떻게 허위 정보에 속았는가.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미디어들이 그 극우 파퓰리스트들의 내용을 전달하게 됐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였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치밀하게 기성 언론에 낚이도록 치밀하게 약간 의도된 측면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와 관련한 그런 의도가 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몇몇 그 유튜버들이 신문사, 신문기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문과 또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냥 거기에 눈앞의 이익,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이라는 게 정파적 이익이죠. 거기에 매몰되어 가다 보면 점점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선일보를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여전히 발행부수 1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1위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비하면 발행부수가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정파적으로 편집해 나가다 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신문 기자들, 조선일보 그 젊은 기자들, 뭐 자꾸 젊은 기자들 이야기하는 것은 고위 간부들한테 희망이 없기 때문인데요. 젊은 기자들 스스로 좀 각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최욱 씨, 하려던 말 하세요. 아니 그 언론의 속성을 너무 잘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용한 사례가 며칠 전에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공개가 됐었죠. 강용석 변호사가 도드만과의 불륜이 터졌을 때 그때 그 언론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서로가 이제 대화 나눈 것이 이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터졌는데 그 유튜브는 너무 성황리에 좀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 비속어 한번 쓰면 진짜 호갱은 미디어네요. 기성 미디어.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짜 뉴스를 너무 버젓이 싣고 있는 이제 언론들을 보면은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뭔가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항변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렇게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인 줄 알았다라는 항변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는 유튜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유튜브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 두 가지 항변이 가능해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법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가령 사실인 줄 알고 믿었다라는 항변 있죠. 그러니까 법률상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론사에게 말하는 그 상당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피해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정보라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쳤을 때 한해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언론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나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다라는 항변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었다 할지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그것은 네가 사실을 적시한 거다. 이렇게 법원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 행위는 분명히 법률적으로도 처벌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를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이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 매체들이 2013년부터 그 유튜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거든요. YTN이 최초로 2013년에 유튜브 뉴스 채널 YTN 뉴스를 개설한 이후에 지금 뭐 거의 모든 방송 매체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수도 엄청 나더라고요. 예. 그 사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무심코 클릭하는 순간 이게 돈으로 직결된다는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최욱 씨는 얼마나 버세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네. 아, 그것은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요거는 형님 안 만다 그 설명 다 했잖아. 내가 이미 사석에서 다 얘기해 줬잖아. 난 한 적이 없다니까. 출연자. 네. 이제 기자. 둘이 한번 따로 술 한잔 해. 네, 제가 진짜 안 해가지고. 네. 예. 그 클릭 한 번에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는 네. 겁니까? 유튜브 아마 이제 뭐 수익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유튜버들이 있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이들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네. 유튜브는 이제 콘텐츠의 신뢰도를 다각도로 평가를 해서 수익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확실히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그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건 아니고요. 구독자 수, 그다음에 조회수, 좋아요 수, 그다음에 시청 시간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수익을 배분을 하고 있고요. 이 광고 수익은 유튜브 채널 관리자와 함께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한 다음에 보통 구독자가 한 1,000명 이상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연간 동영상 재생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그때 이제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이 돼서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예. 유튜브 광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길이부터 또 모양부터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질 나쁜 콘텐츠에는 좀 값싼 광고가 붙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요. 근데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정말 이 약이 효능이 좋다라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콘텐츠는 거의 대부분 광고 수익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선전이라든지 어떤 특정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제목이나 내용으로 판단해가지고 광고가 게재되더라도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던가 아예 광고를 차단하던가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손 교수님, 강 교수님. 그냥 무형 자산이잖아요. 여기서 팔고 있는 거는 무형 자산인데 차라리 그렇게 약이라던가 상품명이 있으면 더 후련할 것 같은데 매주 광화문에서 문재인 탄핵 주장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 역시도 지금 유튜브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한다고 알려져 있죠. 보면 이 증오와 혐오와 맹신이 돈을 만드는데 아주 유효한 배합 요소가 아닌가. 결국은 이 돈이 종교가 되는 세상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디지털 파시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혹은 정치적 그 편향성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더 순수하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넘어서 돈이라는 종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훨씬 더 분명해지고 있고 이 슈퍼챗이라는 제도가 또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미 이 부분은 위험하다 내지는 좀 걱정된다가 아니라 어느새 사회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임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가 사실 그 많은 그 돈벌이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것을 언론사들이 할 때도 영향력 못지않게 돈벌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뭐 다소 낡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돈벌이의 수단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내 가느냐가 문제이고요. 그 점에서 저는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본사 자체가 가능한 한 유튜브에 시간을 많이 이렇게 잡아두기 위하여 알고리즘으로 가다 보면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 끌려서 계속 유튜브에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역시 또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밤새거나 유튜브에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의 경계 뭐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두 번째 주제로 다뤄봤는데 유튜브가 저널리즘인가, 기성 언론은 유튜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세욱 박사님, 예, 많은 말씀들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실까요? 네. 유튜브도 저널리즘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로 제가 지금 한 줄 평이 아니거든요. 학자다운 모습입니다. 방송 알고리즘 잘 칭찬이에요. 모르시네요. 칭찬. 방송 알고리즘을 너무 잘 모르시네요.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모양새를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갑자기 놀라서. 예. 그냥 전반적인 그냥 들으시면서 느낌, 예,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이게 좀 가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한 줄 평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언론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과장되는 측면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비판하는 측면도 보면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신처럼 묘사를 하면서 신이 거의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이런 놈이야 규정한다는 식의 비판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서 허위 정보성 콘텐츠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이거 그대로 다 맹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이용자들이 만나면 다 이걸 맹신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서 조금 더 깊게 알고서 분석을 해서 쓴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알기는 어렵겠지만 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리즘의 경향성만 분석한 것뿐인데요.
그렇지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어떠한 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플랫폼인지의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입각해서 본다면은 유튜브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용자들이 왜 유튜브 이용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언론이 그럼 유튜브에서 어떻게 저널리즘을 어떻게 유튜브 안에서도 어떻게 저널리즘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언론이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 유튜브가 대안적인 언론이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안 언론으로서 갖춰야 될 것 중에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그다지 대안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그 발화자들은 대중적으로 이미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대중적으로 이미 인기가 있었던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목소리가 유튜브에서 크게 영향력을 잊고 없던 인기가 살아나고 이런 건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대중성, 그러니까 클릭 수를 쫓을 수밖에 없다면 사실 거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기대할 수는 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 혹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그런 걸 찾아 나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오히려 보지 못했던 콘텐츠, 난민, 뭐 성소수자, 장애, 여성, 뭐 등등의 인권 이슈들에 대한 굉장히 주옥 같은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회수도 많이 좀 늘려주고 언론에서도 이거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성 미디어 레거시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 거래를 하는 건 광고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명 거래가 광고만은 아니고 결국은 기성 언론이 필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뉴스를 가져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기성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성 언론이 가짜 뉴스의 거강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교수님. 네, 뭐 딱히 더 추가할 말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욱 씨. 네, 오늘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좋네요. 자,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그리고 KBS 이지은 기자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